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널 위한 문화예술 대표 오대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비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의 트랙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되게 독특한 포지션입니다. 그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강의를 준비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일단 제가 자격이 맞는가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널 위한 문화예술이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온라인 채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방식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민했던 방식과 널 위한 문화예술이 고민했던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널 위한 문화예술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소셜미디어 통해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전달하고 있는 미디어고요. 뭐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이런 데서 널 위한 문화예술 검색하시면 다양한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예술을 더 쉽게 또 예술을 더 친절하게 전달하는 미디어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널 위한 문화예술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얼굴이 좀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요. 저는 널 위한 문화예술의 보이지 않는 손이자 대표인 오대우이고요. 경력을 써놨는데,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술 전공생이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심리학과고요. 원래는 PD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커리어로 보면은 정상 루트도 아니에요.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공생 분들과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시장에 존재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안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 채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아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과 예술의 이유라는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22만 명씩의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합했을 때 채널 통산 55만 명의 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2,500만 명 정도의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미디어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동종 문화예술 미디어나 또는 특히나 시각예술에 특화된 미디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자부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랑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로 영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셨을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예술 성향 테스트라고 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약간 MBTI 형식의 콘텐츠였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소셜을 통해서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퀴즈 같은 걸 만들면서 퀴즈 같은 거에 대답하면서 나와 비슷한 예술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맞춤형 콘텐츠와 전시를 추천하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바이럴이 되기도 했었고, 뭐 실시간 트위터 순위에도 오르기도 했었고, 뭐 다음 순위에도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영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실험하고 설계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가장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술의 재미는 예술이 만드는 이야기다라는 목표 아래 예술이 가진 이야기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스토리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예술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창업자다 보니까 널 위한 문화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밴드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밴드 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프로그램이 이소라의 프로포즈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음악방송 PD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지냈었고, 대학교에 와서도 그땐 좀 바뀌었죠. 윤도현의 러브레터, 유희열의 스케치북으로 바뀌고 그랬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목표 아래
여러 일들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쪽 일도 했었고 무대가 궁금해서 밴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백스테이지를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백스테이지는 어떨까 해갖고 극장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3, 4학년쯤 됐을 때는 학교 내에 있는 극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음향도 했었고 무대도 했었고 조명을 다루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 방송사에서 나오는 일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SBS 스브스 뉴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미디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팀을 아실 텐데요. SBS에서 그 초창기에 나왔던 카드 뉴스 형식의 콘텐츠로 페이스북에서 바이럴이 많이 됐던 팀인데 이쪽에서 인턴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 그 구성 작가로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우선은 갔는데 제가 덩치가 크니까 그 카메라 잘 들게 생겼다고 카메라 들어보라고 해서 그때 영상을 처음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브스 뉴스를 다니면서 재밌었던 게 평일에는 스브스 뉴스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극장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뛴 거죠. 근데 재밌었던 게 이 팀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만 있고 온라인 컨텐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했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좋은 팀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가 2017년도였는데 저희 제 주변에도 이제 1인 자취생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였어요. 근데 집에 TV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TV는 사치품에 가깝고 오히려 그냥 핸드폰이 워낙에 익숙한 세대였던 거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VOD를 떠나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콘텐츠를 섭취할 수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TV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그 생각을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건 내가 굳이 방송국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면서 내가 PD를 꿈꾸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극장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때 내가 굳이 방송국 갈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같이 고민했던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를 고민하던 시기에 극장에서 일을 하면서 극장에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극장에서 무대를 만들다가 잠깐 쉬러 나오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가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심 커피랑 그 월간 객석 같은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피곤하니까 투잡 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맥심 커피는 엄청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무용이랑 공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잡지는 한 번도 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이 잡지를 안 볼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잡지를 들춰봤습니다. 근데 안 보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미디어입니다. 좋은 미디어인데 제가 타겟이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모르는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 또는 모르는 용어들이 있고 평론 위주로 담겨져 있는 비평 위주로 담겨져 있는 글들을 보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은 월간 객석 같은 공연 잡지만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문화예술 잡지들을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술계 종사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위험한 발언 같지만은 얘기를 하자면 월간 미술이나 전시 서문 같이 이제 비평 위주 또는 큐레이션 위주의 텍스트들을 보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제가 정말 좋은 글들이고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글들이지만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취향을 발견하고 이걸 즐기고 있는 와중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었고 또 칼럼니스트나 평론가 위주의 일종의 비평가들도 일종의 창작 영역에 있기 때문에 창작자 중심의 언어화된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이땐 치기 어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는데 이거를 20, 30대에서 얼마나 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에 요약을 했었는데 그때 발견했던 것들입니다. 실물을 봐야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었습니다. 잡지 위주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SBS 스브스 뉴스를 다니면서 발견했던 건 방송국도 더 쉬워지고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기존의 문화예술 미디어들은 오프라인 텍스트 중심으로만 돼 있는 게
조금 왜 이렇게 다른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문화예술 매니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나 전공생 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가 어렵기도 했고, 내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가 별도로 필요하겠다라고 느낄 정도의 좀 고관여자를 위한 컨텐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칼럼이나 평론, 오피니언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제가 필요한 정보를 섭취하고 싶을 때 그 오피니언이 아닌 필요 인포메이션을 원할 때는 이 잡지를 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스브스뉴스에서 일하던 당시에 뉴미디어 업계에서 제일 화두였던 건 이 피드 투 니드입니다. 여러분들 피드라고 하면은 영어로 뜻이 먹이를 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 뉴스 피드일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이렇게 나열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먹이를 주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시되는 방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는 이게 니즈의 시장으로 바뀝니다. 나에게 맞춤형의 콘텐츠들이 제시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필요한 키워드를 직접 찾아서 들어가고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틀면은 그 시간에 그것밖에 볼 게 없으니까 봤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때는 VOD 시장이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콘텐츠를 찾아보는 시기였고 요즘은 그냥 뜹니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뜨는 시대인데 저는 문화예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피딩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은 다른 방송국들도 니즈한 시장으로 찾아가기 위해 뉴미디어를 만들고 스브스뉴스 같은 뉴미디어 채널을 만들고 더 친화적이고 친절함을 고민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타겟을 발견하고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미디어는 2세대나 3세대 정도 뒤처진 게 아닐까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널 위한 문화예술이었습니다. 독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취향 맞춤형으로 만들겠다.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서 한 번에 설명드리기보다는 앞으로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피드 투 니드 시장이 거의 정착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시대에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의 가장 큰 능력은 크리에이티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고 거기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통해서 콘텐츠를 설계하는 과정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에게 필요한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방법은 우선 타겟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타겟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미디어 업계에서 특히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업계에서는 정말 흔히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섭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타겟이란 말은 보통 유저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우리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타겟 유저를 발견하는 것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을 얘기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각자마다 정의하는 콘텐츠의 그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전적인 정의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각자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 텐데요. 저도 생각하는 범위가 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하면 과자가 떠오릅니다. 왜냐면 콘텐츠를 하면은 일단 무형의 무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콘텐츠도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면서 프로덕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자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비슷한 향과 맛을 내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과자의 맛이 지금 있어요. 끌리는 맛이 있는데 그게 그곳에 없으면 사람들이 점차 그것을 안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속성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맛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결국 상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컨텐츠도 보통 기획을 하실 때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획하는지는 그냥 나의 모든 상상이다. 나의 그냥 기획력에 의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어는 저희 널 위한 문화예술 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With art, but not artist. 실제로는 영어로 말하진 않고요.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영어로 썼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예술을 다루지만 예술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예술을 더 친절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가가 돼서 표현을 더 하거나 또는 해석을 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예술을 어떻게 전달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로지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컨텐츠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크리에이티브 또한 어떻게 해야 그 측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거의 출발점에는 타겟의 습관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의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과라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또는 어떤 사람들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예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과 예술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행동이 다를 수도 있고, 모바일을 먼저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커피를 먼저 끓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습성들을 고민하면서 그분들의 습관을 발견하는 것, 일종의 생태 다큐를 찍는 듯한 행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이 했던 방식은 저희가 창업을 2018년에 했는데 2018년 초기에 실제로 저희 콘텐츠를 보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10회에 걸쳐서 한 120분 정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분들이었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간단하게는 평소 문화활동을 즐기시나요? 같은 질문이었는데 저런 질문보다는 아래 같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가장 먼저 뜨는 창이 무엇인가요? 전시 정보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전시 다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yes or no의 답변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계속 추궁하면서 물었고 정말 특이하게도 공통적인 답변들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 각양각색인데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은근히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분들의 언어나 행동에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전시 한번 봐야 되는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추궁을 했고 저희는 4가지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술에 부채감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예술에 관심이 없고 예술에 대한 부채감이 없다면 저 말을 꺼내지 않을 겁니다. 살면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본인의 향상심이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부채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는 내가 보지 않으면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쁜 이번 달엔 전시 한번 봐야 되는데 시간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바라는 사실 전시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추구하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싶을 때 전시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시 한번 봐야 되는 데가 내가 지금 일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좀 리프레시 차원에서 하나 전시를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꺼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취향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재밌는 게 3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예술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 중에 하나가 이번 달에 전시 한번 봐야 되는데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 페르소나로 상정을 했고 저희의 컨텐츠는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술에 대한 부채감을 해소시켜 주겠다. 일상이 너무 바쁘다고 하셨으니까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삶의 새로운 활력과 영감이 되도록 하겠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취향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발견과 형성을 돕는 콘텐츠를 만들겠다. 널 위한 문화예술의 콘텐츠는 이 네 가지 강령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제로 저희 콘텐츠 썸네일인데 위에 있는 예술가들이 신을 그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전시 콘텐츠는 전시를 추천하는 콘텐츠인데,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취향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콘텐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찾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이번 주말에 뭔가 여가 활동을 할 게 실패할까 봐 두려우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주는 목표로 했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는 컨텐츠들이에요. 색깔의 비밀이라던가, 거리를 가다 보면 벽화들이 많은데 벽화들이 왜 많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식을 알므로써 내가 다음날 누군가한테 예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카페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술에 대해서 부채감을 갖고 있다면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이 고민했던 방식처럼 실제로 많은 온라인 미디어들은 이런 식으로 타겟을 먼저 규정하고 타겟의 페르소나와 프라블럼을 발견하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희 미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 기업과 미디어 기업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면접을 볼 때 타겟을 설정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봤는가에 대한 걸 많이 여쭤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효과는 어떻게 측정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상상해보는 경험은 온라인 콘텐츠 기획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입니다. 앞장에 설명을 했는데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와서 얘기하면, 저희는 지금 콘텐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타겟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타겟을 규정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후로 콘텐츠를 어떻게 설계하고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으실 겁니다. 그 방법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든 퍼져나갈 수 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구나한테 닿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모두 수치화됩니다. 근데 좀 무서운 얘기기도 하죠. 제가 보고 있는 콘텐츠들이 다 수치화가 돼가지고 데이터로 남는다는 것. 하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에겐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수치를 얻고 그거를 통해서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널 위한 문화예술 강연을 하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구독자 어떻게 모아요? 조회수 어떻게 모아요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뻔한 답변이지만 저희는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 드리면서, 실제로도 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 알고리즘은 목적이 아닌 도구다. 저희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입니다. 플랫폼은 바뀝니다. 2017년에 제가 스브스 뉴스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2017년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플랫폼의 중심이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수치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언론계나 미디어계 콘텐츠계에서는 페이스북 엑소더스라는 현상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콘텐츠를 기획해본 경험이 있고 제작해보고 사람들이 빠르게 바뀌는 걸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플랫폼에 의존하면 우리 콘텐츠나 우리 브랜드는 사라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알고리즘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건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콘텐츠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여러분들이 작게 온라인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나 텍스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SNS에 본인의 글을 올려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가끔 왜 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지? 내 콘텐츠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내 콘텐츠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닿을 수 있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좌절 경험도 많이 합니다. 잘하는 팀들도 많고 잘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은데 왜 내 건 잘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알고리즘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순간 내가 만든 컨텐츠를 가장 최적의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도구거든요. 플랫폼은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좌절하실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만들어 봤을 때 한두 명씩 구독자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 컨텐츠에 공감한 사람이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가 자동으로 발견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를 많이 모아서 우린 100만을 찍을 거야, 우린 1000만이 될 거야 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소셜미디어가 발견해주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더 만족감이 높은 컨텐츠를 설계할까로 접근하시면은 좌절감도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효과가 되게 크실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어떻게 도구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 컨텐츠 채널에 그 인사이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데이터거든요. 근데 보시면 조금 소름 돋으실 수도 있습니다. 노출 숫자, 뭐 조회 숫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많이 보는지, 여러분들의 성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무엇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이 무엇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습관을 발견하기에 사실 데이터는 되게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데이터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되게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경험을 많이 하지만 기획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매일같이 내가 올린 컨텐츠에 대한 모든 인사이트를 얻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컨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용어를 좀 설명드리자면 린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이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린하게 간다는 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빠른 실패를 경험한다입니다. 뭐냐면 여기 MVP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최소 요건 모델이라고 해서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라는 얘기인데 컨텐츠를 만들 때 처음부터 큰 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핵심 요소만 담은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빠르게 시장을 검증을 해보고 그걸 피드백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되게 빠르게 하고 여러 번 거치는 방법론이 린 방법론이다. 근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팀들은 이 린하는 방식을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장 검증이 내가 이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순간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 효과 모델을 만들었는데 빠른 시장 검증이 되면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는 정성 반응들이 수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좋아하면 댓글을 달기도 하고 좋아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다시 고도화하는 과정이 되게 쉽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면, 데이터를 확보하셨다면 이 방법론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래 그림은 린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 다르냐면 위에 거는 그러니까 제일 끝에 걸 보시면 돼요. 4번과 5번을 보시면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내가 자동차를 상정해 놓고 1번부터 바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5번은 같이 차가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차를 상정하고 고민을 시작한 게 아니라 탈 것을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린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독자에게 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프로덕트 단위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 것을 좋아하시네? 그러면은 이번엔 손잡이를 만들어 볼까? 손잡이가 좋네? 그럼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바퀴를 더해볼까? 바퀴를 크게 만들어 볼까? 속도를 좀 더 내볼까? 또 안락함을 줘볼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과 고도화 과정을 거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하되
이미 무엇을 만들 것이라 상정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 바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수치입니다.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그 검색량 변화량을 측정시켜주는 것인데요. 뭐냐면은 저희 컨텐츠가 발행되고 나서 그 해당 키워드나 해당 프로덕트, 예를 들면 저희가 책을 소개했거나 전시를 소개했을 때 그 수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발행 시점이 2점이었는데 여기서 500%, 600% 이상씩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량이 다음 날. 이런 수치들을 취합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발행한 게 성공했네. 왜 성공했을까를 고민하고, 또 반대는 이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음날 키워드 변화량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분석하면서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고도화가 되게 마련입니다. 밑에 것은 저희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의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저희 컨텐츠의 몰입도가 높은가에 대한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 초기 때부터입니다. 완전 사업 초창기 때부터 현재까지인데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계속 고도화시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계속 올라왔다라는 것. 콘텐츠 하나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몰입도를 더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를 설계하고 있고 이 지표를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콘텐츠에 적용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콘텐츠 기획을 하실 때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때 크리에이티브 이전에 먼저 상상해야 되는 건 독자분들의 행동 습성이 데이터로 어떻게 보였는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가, 또는 그분들이 우리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실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데이터로 발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콘텐츠 기획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아이템입니다. 콘텐츠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템을 어떻게 설정하냐, 소재를 어떻게 발굴하시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저는 그 미술 쪽의 인맥보다 그 콘텐츠 업계나 미디어 업계의 인맥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술을 하셨어요? 미술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얘기를 먼저 꺼내자면은 미술을 별로 몰랐습니다. 학부 때까지만 해도 전시를 많이 가본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냥 읽는 건 좋아했지만은 지식 소비를 좋아했던 입장이었고, 널 위한 문화예술 초창기의 컨텐츠도 보시면은 이게 페이스북에 있는 초창기 2017년, 18년도의 컨텐츠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대학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소설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도 다뤘었고 연극도 다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미술을, 특히나 시각예술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아이템 소재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초창기 시절에 저희가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창업을 하기 전부터 이 과정을 좀 했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을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도 자체 홈페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만한 돈이 그때도 없었고, 그때는 내가 만든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확신도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아주 소액으로 광고를 태워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연극 컨텐츠나 문학 컨텐츠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타겟을 여러 명 설정을 한 다음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막 10,000원씩 광고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걸 때 연령층도 다르게 해보고 그 타겟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인가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냐, 문학을 좋아하냐, 또는 연령층, 또는 그 사람들이
보통 쇼핑할 때 주로 보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또는 어느 시간대에 보는 사람인지도 설정할 수 있고 저희는 그걸 통해서 A/B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 콘텐츠를 올렸을 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연령대의 사람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1,000원씩 광고를 돌려보기도 하고 10,000원씩 광고를 돌려보기도 하면서 이 콘텐츠는 이런 타겟한테 주로 반응하는구나를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템을 설정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걸 좋아할 거니까 해보자 해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도구를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재밌었던 거는 정말 장르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그 음악도 많이 했었고 연극도 많이 했었고 그 문학도 하고 미술 콘텐츠도 그때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콘텐츠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선명하게 다른 성향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후로 진행했던 거는 잘된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잘된 콘텐츠들을 키워드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잘 됐을까를 분석하면서 예를 들면 이거는 첫 번째 영상은 팬톤 컬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팬톤이라는 색상 기업에서 컬러 기업에서 매년 올해의 컬러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18년에 올해 세계 그 바이올렛이 나왔을 때 울트라 바이올렛이 나왔을 때 그거를 다루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의 평균치보다 한 2배 정도 좋은 반응을 했어요. 이게 왜 좋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담고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색, 기업가, 아이디어, 기획자. 이 내용이 팬톤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올해의 컬러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색 관련된 컨텐츠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갔던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광장시장에 나가서 전통 한복 상인분들에게 그 퓨전 한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평균치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자분들이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좋은 데이터라고 하면 페이스북 시절에 저희는 바이럴을 주요 지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나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된 걸 보면서 이것도 한복, 한국, 전통시장, 제작자, 옷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두 가지 컨텐츠가 잘 된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다음 컨텐츠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아까 색, 아이디어, 기획자 잘된 키워드 중에서 이것들을 뽑고 다음 키워드로 한국, 제작자 이런 키워드들을 뽑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모두 갖춘 다음 컨텐츠를 기억해보자 해서 당시에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한국의 색으로 만든 잉크를 만드는 팀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용비어 첨가나 또는 옛날 한국의 복식을 담은 책에서 색깔을 발췌해갖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팀이었거든요. 그 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배 정도의 그 수치들이 여기서는 5배, 6배 뛰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논이 먹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모근정 디자이너님이라고 그 한국에서 최초로 오스카 시상식에서 한복을 입은 디자이너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취재하러 갔었습니다. 인사동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키워드들이 다 속합니다. 색, 기업가, 아이디어, 기획자, 한복, 한국, 전통시장, 제작자, 옷. 근데 이 컨텐츠가 저희가 페이스북 시절에서 가장 성공했던 아이템입니다. 61만 조회수였고요. 좋아요 숫자만 32,000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방법론이 먹히는 걸 들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아이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번 해보고 하나하나가 잘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좋아하는지를 계속 분석을 했고 라벨링하고 혼합하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템을 발견하는 과정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되게 바이럴이 잘 되고 좋은 컨텐츠들이었는데 그 반대로 이때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사업적으로 콘텐츠 바이럴이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가 소재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팀 내에서 엄청나게 한 달 동안 콘텐츠가 나가지도 않고 회의만 거쳤어요. 다시 사람들을 만났고 다시 어떤 걸 좋아하는지 했고 콘텐츠를 어떻게 실험할 건지에 대한 기획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KPI에 변경을 했습니다. KPI는 어떤 용어냐면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주요 핵심 지표, 핵심 주요 지표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 지표가 우리의 사업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지표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기존에는 저희가 페이스북 시절엔 조회수였는데요. 이 당시에 시청 지속 시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희는 가설을 하나 세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많이 보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컨텐츠보다 오히려 이 컨텐츠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다음 액션을 더 취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로드맵을 짰습니다. 컨텐츠에 몰입하게 되면 브랜드와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이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KPI가 변경되니까 새롭게 보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내보냈던 두 가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술을 뒤엎은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는 컨텐츠인데 그 디샹의 개념 미술에 대한 컨텐츠였습니다. 개념 미술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레디메이드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컨텐츠였고 오른쪽에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 프리다 칼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를 페이스북 시절에 제작을 해갖고 보여줬을 때 조회수는 그냥 그랬습니다. 평균 수치였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다른 컨텐츠에 비해 3배, 4배 높은 컨텐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술 컨텐츠는 더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을까? 그때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걸 따라서 보다 보니까 댓글 반응도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감사합니다. 이런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컨텐츠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몰입도가 우리 컨텐츠나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되겠구나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백남준 선생님의 다다익선 컨텐츠입니다.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과천관에 있는 다다익선 작품이 한번 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브라운관 TV를 잠깐 꺼놓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미술계에서 담론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근데 미니 다큐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 백남준 선생님 다다익선을 같이 만들었던 김원 건축가님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전 보존 팀장이셨던 김겸 그 보존 팀장님 그리고 백남준 아트센터의 그 구정화 큐레이터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담고 이 담론에 대해 풀어내는 영상을 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조회수도 물론이고 시청 지속 시간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컨텐츠가 나가고 그 저희랑 협업을 하겠다라는 팀의 연락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몰입도가 높으면 콘텐츠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가설이 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었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가셔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겐 되게 기념비적인 영상이었고 이 이후로 저희가 시각예술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콘텐츠 기획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널 위한 문화예술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많이 길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페이지에 이제 몰아넣는데 하나하나 그래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 팀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널 위문 콘텐츠 아이템 그 제목이나 발문이 너무 흥미로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해주시나요? 할 때 저희는 처음에 아이템 발제를 할 때 팀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기획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획을 가져올 때는 보통 다른 팀들은 키워드를 갖고 오거나 사건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문장으로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장으로 갖고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문장을 갖고 오는 순간 그 컨텐츠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스토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컬러를 풀어낼 겁니다. 라고 하면 컬러라는 키워드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낼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팬톤인 기업이 올해의 컬러를 선정했다라는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템의 이야기가 이미 산정이 됩니다. 우린 팬톤 기업을 얘기를 할 거고 그 안에서 올해의 컬러라는 얘기를 꺼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의 처음과 끝이 정해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게 흥미로운가를 따지기 때문에 훨씬 아이템 기획에서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문장이 재밌는가.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때 저희가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문장을 생각하라입니다. 저희가 중시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는 콘텐츠 몰입도가 높아서 딱 끝났을 때 그 콘텐츠가 휘발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끝났을 때 딱 기억날 수 있는 문장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아이템을 발제할 때부터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상정하면 이것도 스토리라인에 맥락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아이템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없고 스토리를 고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두고 팀원끼리 되게 격되게 토론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재밌냐부터 해갖고 또는 어떤 담론을 낳느냐, 또 어떤 행동을 유도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아이템이 많이 사장됩니다. 저희 컨텐츠 나가는 기획물 중에 한 90%는 못 나간 컨텐츠에 가깝습니다. 10%만 나가고 있고 팀원들이 가끔 이거를 할 때는 정말 격식에 싸워서 이게 사이가 안 좋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성공했던 아이템과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조합해보는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는 컨텐츠 기획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제가 데이터를 얘기하고 타겟을 얘기하고 로지컬하게 사고하는 걸 중요시했다고 해서 직관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직감과 직관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항상 크리에이터로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일상에서 아이템을 발견하는 연습은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실패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성공했던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가져온 새로운 아이템과 결합해보는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인 분석과 지표에 근거한 이제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아이템, 실패한 아이템을 딱 구분을 하고 실제로 왜 성공했는가, 왜 실패했는가를 고민하는데 이때 단순히 이게 재미가 없어서 실패했어요가 아니라 재미가 없다는 걸 지표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시하는 게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는 유튜브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서는 그래프로 어디서 사람들이 이탈하는지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탈이 심했지를 분석하면 다음 부분에선 그렇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우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컨텐츠 하나하나를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설계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기획할 때 널 위한 문화예술팀으로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주제의 친밀도랑 주제가 자아내는 호기심을 적절히 배합할 것.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어느 정도 한번 들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틀린 정보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어 라는 걸 알려줄 때 진짜 그 컨텐츠의 바이럴이 제일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예술의 이유라는 채널에서 명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쯤 봤을 만한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양질의 정보들 어디서 찾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드는 정보들을 한 번에 요약해서 몰입도 있게도 전달을 해드리면은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그냥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었구나를 발견했을 때 되게 희열을 느끼시더라고요. 특히나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간 지적 희열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술 분야에서 콘텐츠 기획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콘텐츠의 구성 과정입니다. 저희가 앞에는 콘텐츠 기획이라고 했고 뒤에는 콘텐츠 구성이라고 했는데 기획과 구성을 좀 구분을 하자면 기획을 쉽게 말해서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어떤 타겟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 가깝고요. 구성은 실제로 이거를 제작하기 전에 제작 과정에서 어떤 걸 고민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몰입도를 더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컨텐츠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이 컨텐츠를 다 본 사람은 바로 다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기획할 때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자가 될 수도 있으셔요. 그래서 뭔가 아티클을 만드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케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작동하는 마케터나 홍보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저희처럼 그냥 콘텐츠 자체로 솔루션이 되는 콘텐츠 기업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를 다 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마케터라면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구매로 이어지는 행동을 설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티클을 쓰시는 분들은 이 콘텐츠를 본 다음에 그 아젠다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다 본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다 본 다음 바로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면서 구성을 하시면 그 콘텐츠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훨씬 빠르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중시하는 거는 스토리텔링이 새로운 독자에게 향해 있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저희 채널을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통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을 떠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리에이터들과 다르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 여러분들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면 가끔 유행어를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만의 그 구독자분들을 애칭을 만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소속감보다 항상 더 넓혀 나가는 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콘텐츠를 볼 때 그 기존에 봤던 독자분들이 다시 봤을 것이다 라는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독자에게 닿는 콘텐츠랑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보시면은 호명을 하거나 하는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항상 어느 정도 저희가 상정한 너희와 문화예술의 타겟분들을 항상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스토리텔링 구성을 보시면은 내가 처음에 이 컨텐츠를 보더라도 내가 소속감을 못 느끼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실 겁니다. 저희한테는 이게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아젠다라서 항상 새로운 독자를 향해 설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견문장을 사용했는가 또는 한 문장이 20자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가 굳이 어려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장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 개념어가 사실 문화예술계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한 고유명사를 뺀다. 저희는 콘텐츠를 만들 때 독자분들에게 이분들은 반고흐나 모나리자를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 때문에 반고흐나 모나리자 같은 용어들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인상주의 이런 말들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많을수록 정보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면 거기서 이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만약에 고유명사를 써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단순히 자막으로 처리하거나 나레이션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밑그림이나 일러스트 또는 연출을 통해서 좀 더 이 전달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컨텐츠 구성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요를 만들고 구어체로 한번 짜봐요. 그러고 나서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친구한테 한번 그냥 들려줍니다. 영상 제작하기 전에. 근데 그러다 보면 들려주다 보면 그 친구분의 눈이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동공이 지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는 그때가 몰입도가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고칩니다. 그래서 항상 콘텐츠를 볼 때 어디서 사람들이 몰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구성 단계에서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가 또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저희가 팀 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에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문장이 있는가. 그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저는 이거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의 콘텐츠는 누구한테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 전파되는 과정에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실 때는 꼭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주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문장의 무게라던가 책임감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제 거의 발표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을 여기 사진에 박아놨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전에 누가 스탈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론인입니다. 존 리스라는 분이고요. BBC의 초대 국장입니다. 그 BBC가 국영방송으로서 처음에 나왔을 때 라디오로 시작을 했었고 점차 발전을 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의 국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여러 말들이 있어요. BBC는 초창기에 영국인들의 계몽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전달하고 교양을 쌓아주면 전인적인 발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계급이 있다 보니까 선민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좀 사명으로 갖고 있는 게 퍼블릭 서비스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퍼블릭 서비스로서의 미디어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은데 장벽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장벽을 낮춰주는 미디어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암묵지를 명시지로 바꿔주는 과정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콘텐츠 기획을 하고 각자 다른 영역에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술계 종사자이심에도 예술계 쪽에서 일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콘텐츠라는 건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의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뭐 먼 훗날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에 또 그 김환기 선생님 같은 또는 여러 그 훌륭한 예술가 분들처럼 작가가 생겼을 때 어렸을 때 널 위한 문화예술을 보면서 자랐다 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는 시점이 와도 포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욕구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표가 잘 안 나와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는 시점이 되게 많이 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면은 그것이 생각보다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기획하실 때는 이런 일종의 사명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은 예술에 재미있는 예술이 만드는 이야기다라는 모토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까지 상상의 범위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반대로 모든 걸 상상할 수 있고 모든 걸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온라인 콘텐츠를 하실 수도 있고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온라인 콘텐츠를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타겟을 상상해 보고 그분들을 위한 그 콘텐츠를 고민해 보는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든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타겟이 누구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필요한 것을 기획하고 제공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한번 꼭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실험을 해봤던 거고 기업에서도 일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갖가지 방식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하시는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널 위한 문화예술의 대표 오대호였습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